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자, 천추태후는요, 고려의 태조인 왕건의 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왕후과 어머니 선의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즉, 천추태후는 태조 왕건의 손녀딸로 태어나서 왕가의 후손으로 많은 예쁨을 받고 자라죠. 근데 뭐 사실 일단 뭐 이렇게 봤는데 뭐 다른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 자, 그런데요, 지금 시선에서 보면요, 여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시죠. 뭐지? 뭐야? 아니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들하고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정답. 조나단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천추태후의 아버지 왕후과 어머니 선의왕후가 모두 태조 왕건의 자식. 자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즉, 왕건의 아들, 딸이 근친혼을 통해 가지고 천추태후를 낳은 겁니다. 네, 고려 왕실의 근친혼은 신라 풍습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신라에서처럼 왕실 구성원들끼리 결혼을 해서 이 근친혼을 통해서 그 혈통의 신성함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고려 국왕이 몽골 공주와 통혼하기 전까지는 대체로 근친혼을 통해서 태어난 태조 왕건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천추태후와 결혼식을 올린 사람 누구일까요? 잠깐만요. 손자, 잠깐만요. 손녀와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손자, 손녀, 딸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은 바로 사촌 관계였습니다. 와. 13살이 된 천추태후가 고려 왕실의 관례대로 21살의 사촌 오빠 경종과 근친혼을 한 겁니다. 와. 자,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요, 주목해야 할 점이 또 있었습니다. 진짜 지금으로선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보시죠. 결혼식. 경종의 천추태후 결혼식. 네. 네, 경종. 왜요? 이상한데 뭐가? 천추태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친자매. 왜? 자, 뭐 물론 이 드라마 장면처럼요, 한날 한시에 결혼한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자매가 한 명의 왕, 그것도 사촌 오빠에게 시집을 간 건 맞습니다. 이 결혼으로 천추태후는요, 헌의 왕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추태후의 여동생 헌정왕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자매 남편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와, 최악인데? 왕실에서 후계자를 낳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혈육인 여동생과 가깝게 지내긴 했겠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묘한 경쟁심도 생겼겠죠. 그런데 약 4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종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고려의 제5대 왕 경종이 자식을 품에 안게 된 겁니다. 와.
자, 그 아들의 이름은 왕송. 왕송. 고려 왕실, 왕씨 가문의 핏줄을 이을 후계자가 드디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당시 경종의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낳은 사람이 궁금합니다. 네. 과연 이 왕송의 어머니,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천추태후. 천추태후가 여동생을 제치고 결혼 4년 만에 순풍 왕자를 먼저 낳은 겁니다. 자, 경종의 유일한 후계자를 낳은 천추태후. 이 아들을 출산할 당시 천추태후의 나이는요 17살이었습니다. 천추태후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남편 경종의 뒤를 이어 내 아들이 왕위 후계자가 된다면 나도 왕의 어머니. 어머니가 돼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자, 이제 천추태후에게 펼쳐진 건 오로지 꽃길뿐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 그렇죠. 그로부터 약 1년 뒤 아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천추태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천추태후의 남편 경종이 26살의 나이로 갑자기 요절하고 만 겁니다. 어떻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왕비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천추태후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과부 신세가 된 겁니다. 그렇네요. 경종이 갑자기 사망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경종의 뒤를 이을 다음 왕을 빨리 정해야 되겠죠. 네. 경종에 이어서 고려의 제6대 왕이 된 사람,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성종. 자, 그렇다면 천추태후의 아들이자 경종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왕송, 그 왕송이 고려의 새로운 왕이 된 것일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고려 제6대 왕이 된 건요 다름 아닌 천추태후의 친오빠 왕치였습니다. 왜냐면요, 이때 경종과 천추태후의 아들 왕송의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한두 살, 한두 살. 두 살. 네, 고작 두 살. 살. 두 살. 아들의 나이가 어려도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요, 천추태후의 오빠 왕치, 이 왕치는요 당시에 학식도 높고요 현명하기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래서 고려 초기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경종도 왕치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한 겁니다. 천추태후에게 친오빠가 성종이 네. 궁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천추태후에게는 누가 있다? 아들. 누구? 왕송. 네, 갓 태어난 아들 왕송이 있었잖아요. 네. 아들을 두고 가거라. 진짜? 맞습니다. 왜? 맞습니다. 천추태후는요 홀로 궁을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 성종이 천추태후가 낳는 금쪽 같은 아들 왕송은 궁에 두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지? 당시 천추태후만 궁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은 아니고요. 그 여동생이었던 헌정 왕후도 궁 밖으로 나가서 그 사가에서 거처를 하게 합니다. 두 명 다? 예, 예. 뭐지? 그래서 사실 경종의 부인들이 궁 안에서 함께 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
그 왕송을 궁 안에 남겨두라고 한 것은 당시로서는 왕위 계승 서열상 가장 아, 1순위였기 때문에 아들은 궁 안에서 기르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 너무 고독해. 나 너무 외로워. 오. 이런 천추태후에게 다가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추태후는요, 그 사람과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치양. 궁에서 나가 살게 된 천추태후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사실 고려 시대에는요, 연애와 결혼이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혼한 뒤 재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자유로운 시대였어요, 고려는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 남자의 이름을 잘 보세요. 성이 뭐예요? 김씨. 왕씨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씨 아닌 김씨예요. 왕실 여인의 경우 왕씨가 아닌 남성과는 관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아. 위험해. 게다가 왕족이었던 천추태후와는 달리요, 이 김치향은요, 제대로 된 관직도 얻지 못한 그냥 평범한 집안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치향과의 사랑은요, 고려 시대 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누구의 애정 문제였을까요? 근데 유배 이미 갔는데. 바로 성종과 천추태후의 친여동생 헌정왕후였습니다. 와. 자, 그렇다면 헌정왕후와 또 사랑에 빠진 남자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욱. 잠깐만요. 잠깐만요. 왕욱은 왕국 아까 전에 천추태후의 아버지? 아버지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버지잖아요. 천추태후의 아버지면은 자기의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제 안심이 좀 되세요? 네. 말이 안 되지. 동명이인입니다. 아니 말이 안 동명이인. 되지. 네, 동명이인입니다. 아이고. 어. 네. 자, 지금 왕욱은요, 성종과 천추태후 자매에게는요, 삼촌이었습니다. 아버지 왕욱과는 이름이 같은 배다른 형제였던 것이죠. 삼촌이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와. 야. 자, 그런데 천추태후 자매 역시 사촌과 결혼했습니다. 네. 그죠? 경종. 네. 근데 이게 왜 왕실을 발칵 뒤집는 일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왕욱. 이 왕욱이 유부남이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요, 왕을 제외하고는요, 일부 일처제가 기본적인 혼인 형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뭐다? 불륜인 거네요. 그렇죠. 와, 불량. 자, 하지만 이미 불붙기 시작한 헌정왕후와 왕욱의 사랑은 꺼질 줄 모릅니다. 그렇게 유부남 삼촌과 과부가 된 조카는 왕욱 아내의 눈을 피해 뜨거운 정을 나누게 됩니다. 천추태후는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될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또 다른 여동생 헌정왕후는 불륜에 빠진 이 황당한 상황. 자매가 참 쉽지 않네요. 자, 그렇다면 헌정왕후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은 성종,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제 못 참아. 네. 김치향에 이어서요, 헌정왕후와 사랑에 빠진 삼촌 왕욱 역시 가차없이 오늘날 경남 사천으로 유배 보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을 유배지로 떠나보낸 충격이 컸던 것일까요? 헌정왕후가 갑자기 털썩 쓰러지고 맙니다. 자, 헌정왕후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파요, 아파요. 바로 갑작스레 태동이 시작된 겁니다. 놀랍게도 헌정 왕후가 삼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거예요. 아니, 오늘 HTX 진짜 아침 드라마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자, 그렇다면 아이, 그 헌정 왕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을까요? 아이는 무사합니다. 네. 그러나 헌정 왕후는요, 이 아이를 낳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 대량 원군 왕순. 비록 불륜이긴 했지만 어쨌건 왕씨의 핏줄이 태어난 겁니다. 천추태후가 34살이 되던 997년, 천추태후의 오빠 성종이 38살의 나이로 병을 얻어 사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건 누구였을까요? 오. 바로 천추태후의 18살 아들 왕송이었습니다. 왕송이 드디어 고려 제7대 왕 목종이 된 순간입니다. 천추태후에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지금 뭐 다 얻었는데 고민이. 바로 자신의 아들 목종에게 보통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진짜? 왜? 자, 이대로 목종에게 후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목종의 후계자 문제를 두고 조급했던 데에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천추태후가 걱정했던 목종의 비밀. 자, 한번 보시죠. 유행가는 용모가 아름다워서 왕이 남달리 아끼고 사랑하여 남색으로서 총애하였다. 그러니까 목종이 그 총애하는 사내였다. 이게 좀 이상한. 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목종이 남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종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요, 바로 유행간이라는 사내였습니다. 김씨라고 하는 후궁도 굉장히 총애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후사가 생기지 않았던 것인데요. 당시 어머니인 천추태후가 거의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왕의 어떤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 요인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려 왕실을 들썩이게 할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 바로 왕실의 새로운 아이, 그것도 아들이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누구의 아이였을까요? 당연히 목종이죠. 목종 아들. 네. 아닙니다. 어? 바로 천추태후. 우와. 어머니? 와, 나이 많지 않나요? 놀랍게도 40살의 천추태후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김치양. 맞습니다. 그녀의 연인이었던 김치양. 24살이 된 목종에게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생겨난 겁니다. 어느 날요, 이 허름한 차림으로 길을 가던 이 어우동을 보고 한 남자가 쫓아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우동이 한눈에 반한 겁니다. 이때 어우동 돌아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정반대의 삶을 산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받아들였을 것 같아 뭔가를. 저한테 관심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둘이 정을 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 특히나 어우동이 절대 연관돼서는 안 될 그 사랑이었습니다. 왜? 이게 누구였을까요? 어? 남편이 아닌 또 다른 왕가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로열 패밀리였던 거예요. 방산수 이난. 자, 이 어우동을 따라온 이 남자는 누구?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연결될까요? 자, 태강수 이동 요 계보 기억하시죠? 이쪽 세종 쪽으로 계양군. 그리고 계양군의 아들 어우동의 남편과는 육촌 형제간인 이 방산수 이난. 이게 장사를 지내는 예법에 따라서요.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을 유복친이라고 합니다. 이 방산수 이난이 바로 이 유복친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을 당하면 같이 상복을 입어줘야 되는 그런 친족 관계였다는 얘기예요.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여전히 이 종친의 아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요. 종친의 아내였던 이 어우동은 이 이난과 만나면서 근친상간, 근친상간을 지금 범한 거예요. 자, 이런 왕실 스캔들이 발각된다? 야, 이거 조선 유교 이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우동과 이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요, 이난은요, 이 어우동을 향해서 이 연시를 하나 남겼는데, 오, 연시? 이제 이난이 어우동 집에 온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다가 벽에 어우동의 그 소매 붉은 저고리가 탁 걸려 있는 거예요. 이난은요, 시를 그 옷에다가 적어 나갑니다. 물시계는 똑똑똑 밤 기운 청아한데 흰 구름 활짝 거치니 달빛 환해라. 빈방 고요한 중에 향기가 남아있어. 오늘 꿈에도 그리운 정 그려보. 자, 그러니까 어우동도 완전 감동받은 거예요. 어우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난에 대한 마음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난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어우동이 선택한 특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연인들끼리 이렇게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왔다. 네네네네. 왔어요. 뭐예요? 네. 아니, 외국에 축구 선수들이 아내나 아이들 이름 많이 새기잖아요. 맞아요. 막 골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 문신. 예원 씨, 정답. 타투? 문신을 했어요? 유교 사상의 근본을 이루던 이 조선 시대에는요, 그러니까요. 부모님께 받은 이 몸, 머리카락 정말 터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게 효의 출발이거든요.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이 시대 때 가능해요? 아, 그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궁금해요. 당시 문신하는 방법입니다. 자, 벼루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돼요? 먹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갈아서. 그 다음에 바늘로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새겨지겠죠. 이런 방법으로 굉장히 아프겠죠.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요. 진짜 큰 맘 먹고 고통을 이겨내는 거니까 의미가 있긴 있을 것 진짜 같아요. 완벽한 답이네요, 이건 진짜.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번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어우동 몸에 새겨진 남자의 이름은 방산수 이난만이 아닙니다. 와. 아이. 이난 말고요, 박강창이란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전도 유망한 뭐 의대생 학생 정도 아. 되는 신분의 남성이었는데 괜찮았나 봐요 이 남자가. 네. 어우. 사랑에 빠지네. 네. 근데 지금 이난 이름 새겼잖아요.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 팔에 다른 쪽 팔에 박강창이란 이름을 새깁니다. 자, 그런데요. 문신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그만? 하급 관리 가미양이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다시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의 이름을 역시 문신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등입니다. 야, 등에다가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우동의 남자 몇 명이었나요? 현재까지. 4명. 네 복수 한번 명. 해봅시다. 네 네 명. 명. 맞죠? 남편 빼고 4명이잖아요. 네. 그죠? 4명이요. 자, 어우동이요. 이렇게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던 데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 그 어우동의 남자 만나는 노하우, 오. 그 답은요. 바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신분을 속인 어우동은요. 또 다른 왕가의 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태종의 형이죠. 정종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정종의 이제 아들들이 이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어우동의 새로운 남자는요. 남편과 같은 학렬의 시아주버니 수산수 이기였던 것이죠. 즉 정종의 증손자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수산수 이기와 어우동이 만난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단오날입니다. 단오날. 단오날. 이 곱게 차려입고 그네를 타러 나간 이 어우동을 보고요. 역시 수산수 이기가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이 어우동 곁에 있는 여종에게 또 여종이 또 이게 또 알아서 전달 잘하지 않습니까? 이 여종에게 그 왜 춘향전에 그 몽룡이가 향단이한테 이게 물어보듯이 야 저기 저 여인 뉘짐이 여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종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 여인이요 내금이 첩입니다. 하급 군인의 첩. 양반집 딸이라니까요 이 어우동은요. 그런데 지금 속였네요. 속였네. 자 이러면 종친이 생각할 때 하급 관리의 첩? 그러면 내가 좀 어떻게 하는 종친이니까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둘은 또 사랑을 합니다. 오. 이거 근데 이거 진짜 그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 사랑하는데. 그 대본 같지 않습니까 이거 네. 지금? 자 그런데요 문제가 또 있어요. 왕가의 사위와 만남을 가집니다. 자 오늘 정말 이 가기도가 열일하네요 진짜. 영천군의 그 아들이 태양수 이동이었잖아요. 근데 영천군에 또 이 형제가 있습니다. 보성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성군의 아들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성군의 아들 춘향군인데 태강수 이동하고 지금 춘향군 사촌 사이잖아요. 이 춘향군의 딸 완산 이씨가 있는데 남편 그러니까 이 춘향군의 사위 이 이승원과 사랑을 합니다.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우동의 자식뻘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그죠? 예. 춘향군의 사위 이 이승원과의 만남은요. 그가 이 지나가는 어우동에게 보인 관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역시나 예측이 되시죠? 지나가다 어우동을 봤어. 와. 와. 저기 저 이쁜 아가씨 그 지방에서 온 기생인가? 그 질문에 여종은요. 기생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야. 요정이 문제야. 딱 합이 잘 맞네. 잘 맞네. 그러니까 어우동은 이번에는 이제 신분을 속인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둘은 또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연구 언니, 근데 왜 이렇게 신분을 속이면서 어우동은 남자들을 만난 걸까요? 양반 여성은 이제 한 남자만 바라보고 한 지아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기생이나 첩이나 이런 여성들은 어느 정도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당연히 이렇게 첩이나 기생으로서 할 수 신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어우동은요 조선 왕가의 남자들과 얽히고 설킨 조선 왕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어우동의 그 화려한 행적에 대해서 정말 소문이 파다하게 났나 봅니다. 자 그 내용이 기록으로도 남아 있어요. 아이고야. 길가에 집을 얻어서 오가는 사람을 지목하며 점수를 매기는데 계집종이 아무개는 나이가 젊고 아무개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 만합니다 라고 하면 아무개는 내 거, 아무개는 네 거 이렇듯 실없는 말로 희롱하여 짓거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자 그렇게 이 조선시대 금지된 자유연애를 즐기던 어우동. 결국 의금부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의금부? 아세요? 모르세요? 고문당하고. 네, 뭐 경찰 느낌? 사법기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저 잘하네요. 이 의금부는 어떤 곳이냐면 조선시대 특수수사기관으로서 왕명에 따라 중대한 범죄에서 수사, 추국, 재판을 담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1480년 6월이었죠. 의금부로 한 남자가 끌려오게 됩니다. 어우동의 저고리에 그 아리따운 러브레터를 남겼던 그 남자. 아이고야. 아이고. 방산수 인한. 그가 끌려왔습니다. 태강수 이동의 부인과 방산수 인한이 불륜에 근친상간했다는 사실이 결국 알려지면서 조정은 빨칵 뒤집혀집니다. 그녀는 아직 종친의 아내였고 또 사대부 여성이니까 혐의가 없으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일만의 기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있.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어우동이 간통하고도 사실을 숨기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 청컨대 형벌을 가하고 국문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지금 국문하소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과연 어우동은 고문 앞에서 입 꾹 닫고 억울하다고 말했을까? 아니면 자백은 하되 이 간통 상대를 줄여서 말했을까? 궁금한데. 둘 다 여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요, 어우동은 선택합니다. 자신이 만난 남자들, 이름하여 어우동 리스트. 모두 밝힙니다. 낱낱이 밝힙니다. 이 어우동의 이 충격적인 이 자백이 쫙 나오자 조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어우동과 관계한 남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 숫자는 무려 17명. 17명. 그래도 17명이면 17명. 자, 이 관계에 따른 남자들이 막 굴비 엮듯 나오는 모습을 보고 조정에서는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음란하고 방탕한 것이 몸을 파는 천한 기생과도 같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체 높은 이 종친의 아내이자 양반가의 딸이 수많은 남성과 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야, 이거는 뭐. 자, 그런데요, 어우동의 간통이 더 충격을 준 이유 두 번째는 장소였습니다. 장소? 장소? 네. 사랑을 나눈 그 네. 정을 통한 그 장소의 대범함, 그 장소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수산수 2기와 관계를 맺은 곳은 공공기관의 건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휘라는 사람과는요, 길가에 집을 빌려서 정을 통합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사랑할래? 저 집 어때? 빌려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야, 충격. 가장 충격적인 장소. 네. 바로 어디였냐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당. 여기서 정을 통한 거예요. 사당. 놀라운 장소였던 거죠. 야. 그리고 세 번째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대상이었습니다. 어우동이 정을 통한 그 대상들, 그 리스트를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어? 어우동은요 노비, 이름은 직업이, 직업이란 그 노비와도 간통을 했던 겁니다. 이 신분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정말 금기로 했던 이 조선에서 신분이 다른 양반집 딸과 노비가 간통을 해? 이거는 정말 이거는 사회적 금기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게다가 이 하위 신분의 남성이 상위 신분의 여성을 농락한다? 이거는요 지배층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어우동이 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나눴다는 것은요 조선의 기본 이념을 무시한 행동이었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누구도 넘보지 못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합스부르크 가문의 과제는 이제 광대한 영토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지키는 것도 예, 지키는 게 중요하죠. 이를 위해 고심하던 합스부르크가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가족 간의 결혼, 근친혼이었습니다. 이때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유럽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가문들과 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스페인의 경우에는 프랑스를 사이에 두고 다른 유럽 가문들과의 교류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카톨릭을 철저하게 신봉한 이 스페인은 이교도들, 특히 프로테스탄트들하고의 결혼을 금지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선택의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스페인을 물려받은 펠리페 2세 때부터 스페인에서 근친혼은 계속 쭉 이어져 왔습니다. 펠리페 2세는 총 4번 결혼을 했는데 그중에서 2번이 근친혼이었어요. 예. 첫 번째 아내는 이제 사촌지간이었는데 포르투갈의 공주 마누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결혼 2년 만에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 펠리페 2세는 이제 2번 더 결혼을 하지만 후사를 얻지 못해요. 웬일로 절로 갔었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적이지만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또 다시 근친혼을 택하게 됩니다. 이제 4번째 부인 안나는 작은 아버지와 결혼한 여동생의 딸이었습니다. 조카랑 결혼했어? 즉 펠리페 2세에겐 조카였던 거예요. 너무 이상한데? 결국 펠리페 2세는 근친혼으로 낳은 조카와 또다시 근친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펠리페 2세는 이미 41살이었고 조카인 안나는 이제 막 20살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되어서 이제 후대까지 비극의 주인공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펠리페 2세와 사촌지간이었던 첫 번째 아내 마누엘라 사이에서 태어난 돈 카를로스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돈 카를로스는 친모인 마누엘라가 죽음과 맞바꾼 이런 아들이었지만 별로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돈 카를로스의 초상화를 살펴보면 엿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뭘까요? 다리가 가늘어요? 예, 다리가 좀 그렇죠? 예, 바로 다리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다리 왜요? 자, 당시 스페인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는 이 돈 카를로스의 오른쪽 다리는 왼쪽 다리보다 짧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카를로스의 이 약간 말을 더듬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7살짜리 어린아이의 지능을 갖고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취약 X 증후군이라는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병이 있는데 카를로스가 그때 그 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되게 많이 했었대요. 근친혼 때문에 그렇게 됐나 보네. 유전병인가 봐요.
스페인에 있던 오스트리아 대사는 왕자가 자기의 행동이 옳거나 구름을 물을 정도로 너무 이제 이성이 발달되지 않았다고도 하셨고, 프랑스 대사도 왕자가 화가 많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왕자와 함께 살아야 할 여자분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해요. 안 되겠다. 이분은 안 되겠네요. 네. 게다가 그 한간의 소문에는 이 돈칼로스의 목소리가 미소년같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혹시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뭔지 기억하시죠? 대가 끊기는 거? 대가 끊기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이때 아버지 펠리페 2세는 한 소녀를 대상으로 돈카를로스의 생식 능력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패. 다행히 펠리페 2세가 우려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생식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였죠. 그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스페인의 지배에 대해서 엄청 반란을 일으키고 저항을 했는데 이 네덜란드의 반란 세력과 이 내통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집안에 갇히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돈칼로스의 상태는 방에 갇혀 있는 동안 이제 더 심해졌죠. 이 자신의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하고 다이아몬드에 독이 들었다고 그것을 막 삼키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침대를 눈으로 가득 채우고 얼음물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등 이해 못할 일들을 일삼다가 1568년 23살의 나이로 방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펠리페 2세 뒤를 이어 왕위는 누가 있습니까? 그 결과는 펠리페 2세의 이 3명의 아내가 죽고 외아들 돈카를로스도 죽은 지 이제 10년 후에 조카와 4번째 결혼을 했던 펠리페 2세는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야하. 그가 바로 펠리페 3세입니다. 하지만 펠리페 3세는 아버지처럼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펠리페 3세는 신하에게 권력을 일임하고 스페인 통치에 소홀했습니다. 왕권이 불안해지자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은 또다시 선택한 게 있습니다. 바로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시 근친혼을 선택한 거죠. 그의 결혼 상대는 바로 작은 할아버지였던 페르디난드 1세의 손녀 마르가리타입니다. 6촌벌 4촌 사이가 부부가 된 거예요. 희한하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난 아들이 펠리페 4세입니다. 펠리페 4세 때 스페인계 합스부르크 가문의 결혼은 더 정략적으로 이제 변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숙적이었던 프랑스가 점점 국력이 강해졌던 겁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펠리페 4세는 23살의 나이에 이 프랑스 왕가의 공주와 이제 정략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펠리페 4세는 곧바로 새 아내를 맞았는데 이번엔 오스트리아로 시집간 여동생의 딸이자 자신의 조카인 29살 차이의 마리아나였습니다. 여동생의 딸이요? 네, 여동생의 딸입니다. 와.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우 야 3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조카랑 결혼을 한다는 게 난 이해를 너무 못하겠는데. 근데 나이도 나이인데 관계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그러니까, 진짜 절대 못할 것 네, 같은데. 지금의 사고 방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결혼이죠. 하지만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은 근친혼을 해서라도 다른 가문이 아닌 자신의 가문의 핏줄이 조상들이 힘들게 얻은 영토를 지키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펠리페 4세와 조카인 마리아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이제 간질을 앓다가 이제 죽어요. 두 아들 역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딸이 한 명 태어납니다. 희망? 예, 바로 1651년에 태어난 마르가리타 공주였습니다. 이 초상화를 보면 마르가리타 공주 얼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턱이 나오기 시작하나?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턱이 점점 길어지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 맞아요, 예쁜데. 아, 수성아 그럴 때 좀 이쁘게 그려달라 그랬나 보다. 그걸 우리 요새 말로 뭐라고 하죠? 뽀샵. 뽀샵입니다. 예. 아 옛날 보샵. 이는 카를 5세와 펠리페 2세, 아버지 펠리페 4세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형적인 턱 모양이죠. 예, 훗날 우리가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근데 이 합스부르크의 턱이 계속 해왔던 근친혼이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2019년에 Annals of Human Biology라는 그 인간 생물학 연대기라는 과학 학술지에 이 합스부르크 턱과 근친혼과의 관계가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20세대에 걸쳐서 얼굴 변형의 정도와 근친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근친혼을 하면 유전자를 공유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부모와 같은 유전자 형태를 계승하는 일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근친혼을 할수록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일명 합스부르크 턱이 나타날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발표된 여러 자료를 보면 펠리페 2세가 부정교합이 그렇게 심각해서 이제 생긴 별명이 바로 서류왕이에요. 서류왕? 서류? 네, 왜냐하면 이제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지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왕가 최초로 서류 결제를 하기 시작했대요. 15살의 이 스페인 공주 마르가리타와 44살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레오폴드 1세의 결혼은 이제 당시에 유럽의 어마어마한 큰 이벤트였습니다. 몸이 약했지만 가문과 전 유럽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 계속 임신을 도전하게 되는데 21살 될 때까지 총 4번을 임신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 2번을 유산을 하는 아픔을 겪게 되죠. 아유. 하지만 대를 잇는 아들은 낳아야만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컸는지 그녀는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하고 끝내 어린 나이에 죽고 맙니다. 어떡해. 교수님 이게 근데 비극이 턱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목숨에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명하는 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2009년 그리고 2018년 각각 이제 스페인과 미국의 대학 연구팀에서도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친혼이 이들의 수명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려고 했어요. 와. 그 결과 근친혼의 횟수가 빈번할수록 문제가 되는 유전자가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근친혼으로 태어난 34명의 아이들 중에 약 30% 정도는 생후 1년 안에 죽고 약 한 50% 정도는 10살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대가 끊길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들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과연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아들이 뭐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펠리페 4세와 조카 마리아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예, 바로 카를로스 2세입니다. 이 카를로스 2세가 태어났을 때 스페인 전체가 기쁨에 들썩였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당시 스페인 이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데 여왕께서 11월 6일 일요일 오후 12시 30분에 큰 머리,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약간 통통한 얼굴을 가진 아름다운 왕자를 낳으셨습니다. 건강하게는 하는데 네. 믿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를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왕자 카를로스 2세는 여러 가지 선천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를로스 2세는 3살 때까지 두개골의 뼈가 다치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등까지 굽은 구루병을 앓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6살 때까지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고
9살 때까지 말도 제대로 못했고 읽고 쓰는 것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왕은 1679년 11월 7일에 19세 되던 해에 즉위했습니다. 그는 평균 키보다 작고 약간 절름발이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걷는 습관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운동하는 법을 모르고 과학이나 문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도 없으며 읽고 쓰는 것도 거의 못합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길고 좁고 가늘고 불균형한 이목구비가 기괴한 생김새를 형성합니다. 카를로스 2세는 여전히 병을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여전히 유럽에서 큰 국가였고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를 잇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즉위한 해에 카를로스 2세는 태양왕 왕이라고 알고 있는 루이 14세의 조카인 마리아 루이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 루이사가 스페인에 왔을 때 카를로스 2세는 너무나 좋아서 흥분해갖고 사절단보다 훨씬 앞서서 그녀를 마중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루이사가 변덕스러운 성격이어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나 숨 쉬지 않을 거야 하고 협박을 한다든가 숨을 쉬지 않을 거야. 카를로스 2세가 도저히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갖고 후사가 없이 마리 루이사는 결혼 생활 10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또 죽었어? 이후 카를로스 2세는 아내의 죽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두 번째 결혼을 또 준비하죠. 바로 마리아 아나입니다. 그녀의 언니는 마르가레타 공주가 죽은 후에 레오폴드 1세 황제와 재혼한 왕후였어요. 그리고 그 동생입니다. 우와, 같은 집안이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아내를 선택한 이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가 다산을 했다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카를로스 2세에게 대를 잇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본 조건이, 결혼 조건이 바로 뭐겠어요? 다산 DNA입니다. 다산.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는 이야기. 그 이 둘 결혼 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예, 뭐 불행히도 카를로스 2세와 두 번째 아내 사이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악마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를로스는 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퇴마 의식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아유. 그는 이 항상 목에 작은 자루를 걸고 다녔는데 그 안에는 발톱, 그다음에 머리카락, 소금 등이 들어 있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진짜 대박이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카를로스 2세가 여성 시체와 사랑을 나누도록 강요까지 아닐 거야. 했는데 교회 높은 재단에서 여성 시체와 사랑을 나누는 게 엑소시즘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에 비둘기 시체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동물 내장을 먹는 거 다 처방 방법이었어요. 저게 처방이라고? 너무 심한데 이거? 하지만 그래도 아이는 안 생겼어요. 안 생기죠. 생기겠어요. 생기겠어요. 오히려 본인 더 안 생기겠다. 생길 것 같아. 본인이 죽을 것 같은데 저거 네. 하다가. 네, 이 아이를 갖기는커녕 카를로스 2세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특사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카를로스 2세의 건강에 대해 적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먹는 모든 것을 통째로 삼킵니다. 왜냐하면 아래턱이 너무 튀어나와서 위아래 치아가 맞부딪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약해 먹은 걸 다 소화하지 못해 모두 개워내거나 배설합니다. 안타까운데요. 예, 이렇게 아팠다가 나았다가를 이제 반복했던 카를로스 2세는 결국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 됐다. 참 진짜. 그리고 이 악마에 들렸을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왕이지만 이례적으로 부검을 실시합니다. 근데 그 결과 그 심장은
후추 알갱이만하게 짰고 내장은 부패됐다고 합니다. 거기다 신장에는 3개의 큰 돌이 있었고 또 고환이 석탄처럼 검게 변해서 1개만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당시에 카를로스 2세의 병이 악마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오늘날 의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성장애를 앓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유. 후대 학자들은 이것을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적 결함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역대 최악의 탐욕가로 유명해진 교황이 한 명 등장합니다. 아, 더한 사람이 있어요? 네, 바로 탐욕의 화신으로 불리는 교황 알렉산데르 6세입니다. 유명하죠. 진짜 탐욕스러워 딱 봐도. 얼마나 탐욕을 부렸나요? 저희 뭐 식스투스보다 뭐 상대도 안 되나요? 들어보시면 기대 이상이실 겁니다. 와, 나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 예, 자 교황이 되는 과정부터 사실 이 알렉산드르 6세는 뭐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이 알렉산드르 6세의 외삼촌이 교황이었거든요. 뭐 짧은 기간 교황이었는데 이 외삼촌의 도움으로 25살의 나이에 추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기경의 급여, 그 다음에 뭐 벌어들이는 헌금을 통해서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추기경 중에 한 명으로 또 부상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알렉산드르 6세가 이제 나이가 환갑이 넘어서 61세가 되었을 무렵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교황 선출하는 그 콘클라베에서 유력한 교황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단독 후보는 아니고 여러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미 60세가 넘었던 알렉산데르 6세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 교황되기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황이 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뇌물을 줬을까요? 그렇죠. 또 포섭하는구나 주변에. 예, 당시 한 기록에 따르면 은을 가득 실은 노새 4마리가 알렉산드르 6세의 집을 떠나서 그 콘클라베에 참여한 한 추기경의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매수하는 거죠. 와. 그리고 교황이 됐을 때 그에게 한 자리를 약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들려 나왔습니다. 매수한 사람이나 매수 당한 사람이나. 당시 콘클라베에 참여했던 메디치 가문의 한 추기경이 알렉산드르 6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와, 이거 궁금하다. 이제 우리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본 것 중 가장 탐욕스러운 늑대 권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지 않는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심각하네. 당시 이런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르 6세는 결국 추기경들의 지지를 받아서 1492년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알렉산드르 6세의 탐욕은 교황이 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탐욕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그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6세가 성직자 시절에 이제 사생활을 둔 케이스였는데 알렉산드르 6세의 자식들이 모두 16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 진짜 16명이요? 그런데 알렉산드르 6세는 특히 사생활들과의 자신의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탐욕의 화신이다로 유명해지게 되는데 이걸 알 수 있는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인지 가족 관계도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막 엄마가 다 다른 거 아니야? 복잡할 것 같아. 알렉산데르 6세는 교황이 되기 전부터 애인이 있었는데 바로 반노차 데이 까타네이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다른 사생아들은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4명의 자식에 대해서는 알렉산드르 6세가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고는 했습니다. 1493년 9월 19일 바티칸 교서의 내용을 옮긴 책이 있는데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알렉산데르 6세는 기사 도미니크 다리나노와
반노차 데 카타네이의 법적 아들인 체사레를 발렌시아의 선출 주교로 선언하면서 그를 입양하고 보르자 가문의 권리와 특혜를 수여한다. 또한 알렉산드르 6세는 자신이 추기경이었던 당시 간디아 공작인 아들 후안을 낳았다고 표명한다. 알렉산드르 6세는 어쨌든 자신의 아들임을 은근슬쩍 인정하면서 첫째 아들인 체사레, 성이 보르지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르지아라고 하는 이름? 유명한 가문. 유명한 가문이죠. 특히 첫째 아들인 체사레 보르지아가 유명해진 거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이상적인 군주의 모델로 누구를 제시했냐면 바로 이 체사레 보르지아였습니다. 그래요? 아, 군주론의 모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로 알려진 첫째 아들 체사레 보르지아에게는 무슨 자리를 주냐면 추기경 자리를 줍니다.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둘째 아들인 후안에게는 공작의 자기와 함께 교황군의 총사령관 자리를 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가문인 보르지아 가문의 권력을 몰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르 6세가 바로 이 자녀들과 이상한 충문에 휘말리게 됩니다. 무슨 춤이에요? 어떤 거죠? 자식들과 관련해서? 바로 교황의 가족 중에 근친 상간으로 엮여 있다는 소문이 도는 것입니다. 아니, 가족끼리 뭘? 뭐 누구랑 근친 상간인 건데요? 하나는 바로 아버지 알렉산드르 6세와 딸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네? 그러지 마 좀.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아빠랑 딸이? 싫어. 첫 번째는 이제 당시 루크레치아가 뭐 대단한 미모를 갖고 있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뭐 이쁘도. 그 예뻤다는 루크레치아 보르지아가 실제로 어땠는지 한번 초상화를 보겠습니다. 약간 모티첼리 비너스 너무 같은 어려, 이미지. 애기야. 이쁘긴 해. 당대 사람들은 정말 뭐 루크레치아 미모를 그렇게 찬양하는 글을 많이 남겼어요. 그녀는 중간 키에 우아한 자태를 지녔으며 얼굴은 약간 길고 코는 오똑하고 머리는 금발이고 치아는 눈부시게 희고 목은 가늘고 고우며 가슴의 균형은 감탄할 만하다. 심지어 이 알렉산더 6세가 교황이 되기 전에 그 주기경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선적으로도 이용했다는 얘기도 돌았어요. 그때 근데 루크레치아가 그때 당시에는 12살이었어요. 12살? 그래서 그 딸의 아름다움을 자기 그 욕심을 위해서 그냥 이용했던 거죠. 아 이건 아닐 것 같아. 근데 이거 증거가 있어야 이게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드르 6세는 루크레치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당시 군사력으로 유명했던 밀라노 공국의 스포르치아 가문과 정략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르 6세가 사위가 되는 이 스포르치아 가문의 총각에게 내걸었던 조건이 루크레치아가 아직 어리니 그리고 결혼의 준비가 안 됐으니 1년 후에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알렉산드르 6세를 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를 흠집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루크레치아를 빼앗기기 싫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그건 추측이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결혼 생활 중에 대부분을 이 루크레치아는 결혼했지만 아버지인 알렉산드르 6세와 같이 지내게 됩니다. 아빠랑 살았다고요? 네. 나 그거 되게 이상해. 하지만 스포르치아 가문의 힘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자 알렉산드르 6세는 꾀를 내서 이 결혼을 혼인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대체 과연 무슨 이유로 딸의 결혼을 무효로 만들었을까요? 그 남편한테 뭔가 그치. 다른 여자가 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 기능을 오늘 진짜 신내림 그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아 말도 안 돼. 자신의 사위가
성기능에 장애가 있다라는 쉽게 얘기해서 불구다라는 이유로 이 결혼은 혼인 무효로 끝이 나게 됩니다. 별일이 다 했다.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네? 규현 씨.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아 웃겨. 와.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정식 문제가 나가겠습니다. 뭘까? 첫 번째 남편과 혼인 무효 후 수도원에 잠시 들어가 있던 루크레치아는 아버지 알렉산데르 6세와의 근친상간 소문에 또다시 휩싸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어떻게? 정답. 네, 혜성 씨. 첫 번째 남편이 그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렇지. 맞아, 이거야. 나 이거 생각했어. 맞는 것 같은데? 혜성 씨 정답. 그래. 해석이 너도 잘하네, 이런 거. 아니 이번에 규현 씨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같은 생각했어요. 역시. 역시. 역시 왜 역시야? 혹시 바로 루크레치아가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는 스포르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버지인 교황 알렉산드르 6세는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입적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당연히 근친상간 소문이 또다시 확대되게 됩니다. 혹시 입적은 좀 그런데 알렉산드르 6세 가족 내의 근친상간 소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야? 진짜 그러지 마. 아니 그러지 마세요. 세살에 오빠잖아요. 잠깐만. 그 오빠. 큰아들 세살의 보르지아. 뭐야? 잠깐만. 너무 싫어. 또 다른 소문의 주인공은 알렉산드르 6세의 딸인 루크레치아와 그의 첫째 아들 체사레였습니다. 그럼 아빠랑 아들이랑 딸이 삼각관계네요. 네, 그렇죠. 너무 싫어. 너무 싫다 진짜. 소름 돋아. 뭐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당대에도 굉장히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 남매 간의 소문이 난 근거도 있나요? 여러 의혹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루크레치아 주위에서 일어난 일 때문인데 이제 혼인 무효 이후에 출산을 하면서 논란을 한번 빚었잖아요. 그런 루크레치아가 이번에는 나폴리 왕국과의 동맹을 위해서 나폴리 왕국의 왕자죠. 이제 공작인 알폰소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결혼도 결혼하고 2년 만에 파경을 맞아요. 여기서 정식 문제가 나가겠습니다. 루크레치아의 두 번째 결혼, 이번에는 왜 파경을 맞게 되었을까요? 정답. 네, 니키 씨. 누군가 바람 폈어요. 누가 바람을 폈어? 맞네. 루크레치아가 루크레치아 바람 쪽에서 네, 니키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지원 씨. 알폰소가 병에 걸려요. 알폰소가 병에 걸려. 어떤 병에 걸려? 너무 늙어가지고. 알폰소는 루크레치아보다 한 살 어린 걸로 그래요? 있습니다. 아무튼 병에 걸린 거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루크레치아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밤마다 울었어요. 나는 체사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엉엉 울어서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이혼했다. 혜성 씨 오답입니다. 알폰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정답. 정답. 규현 씨가 좀 빠른 것 같은데? 알폰소가 네. 죽어요. 규현 씨 정답입니다. 그게 쉬웠네. 루크레치아의 두 번째 남편인 나폴리 왕국의 알폰소가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왜? 칼을 맞고 죽는데요.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체사레. 체사레? 과연 여러분의 추측이 맞을지 한번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했어. 청부살인? 이 알폰소의 목을 조르는 사람은 미켈레토 코렐라라는 인물로 체사레 보르지아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남편을 질투했다. 그 나머지 체사레 보르지아가 암살자를 고용해서 자기의 처남을 살해했다. 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사레 보르지아의 부하가 루크레치아의 남편을 죽일 때 루크레치아가 그 사건을, 그 음모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독을 사전에 먹였다라는 이야기도 돌게 됩니다. 와, 막장이다. 자, 이 근친상간에 대한 소문은 보르지아 가문을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 이제 이런 소문이 날 만큼 교황에 대한 반발심과 정적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알렉산드르 6세가 실제로도 문란한 생활을 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와. 특히 탐욕을 드러냈던 교황 가운데서도 알렉산드르 6세는 여성 편력으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네아의 엄마였던 반노차 외에도 주변에 이제 여러 여성들을 이제 거느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여성이 있습니다. 에? 바로 이 여성은 금발에 검은 눈동자 또 동그란 얼굴형으로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불리던 줄리아 파르네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와, 알렉산드르 6세는 교황이 되기 전 아름다운 줄리아 파르네제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무려 43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네? 그러지 마 좀. 44살 나이 차이? 제가 지금 한 살이랑 만나는 거잖아요. 네. 더 놀라운 거는 심지어 당시에 이 줄리아 파르네제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건데 이에도 아랑곳 않고 알렉산드르 6세는 그녀를 자신의 정부로 삼아 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 여자의 남편은 가만히 있어요, 그거를? 놀랍게도 이 줄리아의 남편은 별다른 거부나 저항 또는 하지 않아요. 에? 사실 줄리아의 남편이 알렉산드르 6세의 팔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교황의 만행을 친척이기에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그녀의 남편은 교황 알렉산드르 6세에 의해서 로마에서 굉장히 거리가 먼 곳에 행정관 직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와, 말도 안 돼. 게다가 줄리아의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며느리와 교황의 불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지원까지. 그리고 줄리아 역시 남편을 놔두고 교황의 정부로 살아간 이유가 따로 또 있었는데요.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알렉산드르 6세를 통해서 자신의 친오빠인 알렉산드로를 추기경으로, 즉 고위성직자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인물은 훗날 1534년 교황에 오르는 바오로 3세입니다. 자, 니키 씨. 네. 교황과 줄리아 관계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있다면서요? 네,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줄리아가 살았던 궁전에는 혼자 사는 거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줄리아 시어머니랑 루크레치아 같이 살았어요. 한 곳에 한 집에서 네. 너무 이상한 조합이야. 이렇게 이제 유부녀까지도 탐했던 알렉산드르 6세는 뭐 줄리아 파르네제의 한 여성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에휴, 속상하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6세는 바티칸 내 자신의 거처에서 알밤 연회라는 파티도 열었습니다. 알밤? 예, 알밤 파티. 밤? 알밤이 뭐죠? 어떤 연회였을까요? 벌거벗고? 알몸으로 밤을 지새서 알밤이라서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추측이 맞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몸의 밤이라서 알밤. 네. 이 알밤 연회에는 교황청 안으로 약 50여 명의 매춘녀들을 불러들여서 손님들과 함께 난잡한 파티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청에 이제 의전 책임자였던 한 인물이 묘사한 이 연회 모습이 있는데 지원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교황 체사레
그의 여동생 루크레치아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거벗은 매춘부들이 상들리에 사이로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흩뿌려 놓은 밤을 주우러 다녔다. 연애는 손님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매춘부와 잠자리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한다. 그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누군가 소리쳤다. 귀족은 물론 고위 성직자들도 값비싼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세죠. 너무 세다. 타락의 정점을 보여주는 연애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알렉산드르 6세의 모습은 익히 알고 있는 성직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에 거리낌 없는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세속적인 인물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교수님 근데 네. 당시에 알렉산드르 6세가 저렇게 탐욕을 부리면 네.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었겠죠. 사람들은 교황이 자신의 가문, 이속만 챙기는 이런 모습에 실망하거나 또는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알렉산드르 6세를 그린 이제 캐리커처가 하나 있는데 거의 괴물처럼 그려놨네요. 네, 이 그림은 알렉산드르 6세를 악마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위에 보면 에고 숨 빠빠, 내가 교황이다라고 쓰여 있고요. 파파구나. 네. 교황관을 삼중관을 지금 쓰고 있고 신발에는 이제 십자가 그려진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서워? 인간 같아 보이지는 않죠. 악마네요, 악마. 그러네. 예. 이 교황을 가르쳐서 당시 한 인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는 정당한 수단이나 반칙으로 자녀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본성은 사기꾼처럼 모든 일에 사기를 치고 돈을 벌기 위해 사무실과 혜택도 팔아넘긴다. 네, 교황을 이렇게 사기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공감합니다. 이미 충격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공감합니다. 이렇게 삼욕을 부리던 알렉산더 6세는 재위 11년 만에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병을 얻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